그 식물의 생장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전기 쪽은 옥신지베렐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후기로 가까이 갈수록 사이토키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 해조류 자체는 식물의 생육 주기로 봤을 때 후기보다 전기에 훨씬 더 사용이 적합한 물질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오래간만에 그 비료사관학교 컨텐츠로 찾아뵙네요. 그간 이제 실험을 좀 진행을 하고 다른 영상들도 좀 촬영을 하느라 이제 비료사관학교 컨텐츠가 올라가는 게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 영양제 중에서도 특히나 또 이제 해조 추출물을 아주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조제 끝나고 나면은 다른 이제 영양제들 있잖아요. 뭐 칼슘제라든가 미량요소제라든가 연면 시비가 가능한 모든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미노산제라든가 유기산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 다룰 예정이니까요. 자세하게 또 알아보고 싶으시면 영상 계속 봐주셔야겠죠.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랑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해조 추출물을 이제 해조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조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는 미역 같은 애들, 다시마 같은 애들도 다 해조류입니다. 바다에서 자라는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을 잘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유효 성분들을 살려놓은 것들을 이제 해조 추출물이라고 부르고 이제 해조제라고 하죠. 해조제가 원료가 다양하긴 한데요. 이 친구는 이제 아스코필럼 노도섬을 이렇게 예시로 사진을 실어 놓았습니다. 사실 해조제를 왜 써야 되나를 뒤에 더 자세하게 의술하긴 할 텐데 결국에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들을 좀 많이 경감시켜주고 그리고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에 장애를 입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완화시켜주고 해결해주는 가장 좋은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해조 추출물이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볼 건데요. 사실 지금 요새 날씨가 한국도 하수상하기도 하고 날씨도 정말 급변합니다. 더웠다가 추웠다가 비 내렸다가 안 왔다가 햇빛 쨍쨍했다가 정말 지금 많이 그 날씨 때문에 힘들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반도 기후 자체가 지금 아열대 기후로 점점 변하고 있잖아요. 아열대화가 돼가서 그 주요 작물들이 이제 재배 적지가 좀 북상하고 있죠. 실제로 뭐 대구 사과, 능금조합 사과 쪽 유명했었는데 이게 포천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포천에서 이제 재배가 가능한 게 아니라 이제 경상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과의 생육이 경상북도보다는 강원도 쪽이 더 좋게 지금 변해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인제, 포천, 양양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과 농가들이 생겨났고 사과들이 품질이 좋은 사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녹차, 포도, 복숭아, 무화과, 제주도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감귤류들, 망감류들은 제주도에서만 키웠었는데요. 이제는 아무리 시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많이들 북상을 해가지고 내륙에서도 감귤류들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날씨가 변하고 더워지고 환경이 급변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적을 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 해조 추출물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지금 작물들 나무인데요. 생긴 건 꼭 이렇게 감귤류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전형적인 지금 침수 피해 증상이거든요. 물을 많이 줘서 이렇게 된 건 아니죠. 비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내린 겁니다. 비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뿌리에 침수 피해가 왔고 뿌리에 침수 피해가 왔으니까 자스모닉산이라든가 ABA라든가 에틸렌 같은 이제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또 이제 잎들도 갈변하고 낙엽도 지고 고사하고 이런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은데요. 급변하는 기후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 없으니까 좀 방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날씨를 바꿀 수는 없으니 날씨가 이럴 때 좀 해를 덜 입게 하는 물질들이라거나 해를 입었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물질, 바로 이제 해조 추출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요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에 의한 일소 증상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전형적인 동해 피해죠. 전형적인 동해 피해입니다.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침수 피해랑 마찬가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보험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예, 재해보험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뭐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남들보다 덜 입기 위해서는 해조제를 쓰시라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전 세계 전체적으로 영양제, 그러니까 연면시비제라고 통칭할게요. 그러니까 물에 녹여서, 그러니까 액상이거나 아니면 분상이거나 어쨌건 물과 함께 입으로 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이 연면시비잖아요.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죠. 물론 다량의 양분들은 근권부를 통해서 공급되는 기작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요. 그런데 뭐 근권부로 양분 흡수가 좀 불가능한 상황,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죠. 뭐 근권부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다거나 토성 자체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또 연면시비로 양분을 공급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근권부로 공급하는 것보다 연면시비로 공급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조금 더는 아니고 꽤 많이 효과가 더 빠르고 원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영양제 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면제 영양제 시장을 조사를 해보았을 때 뭐 기타가 11%고 휴믹풀빛 같은 유기산 제품들이 20.6%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제품이 27.7%, 아미노산 펩타이드도 좋은 제품이죠. 근데 제일 많이 시장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건 해조제, 거의 50% 가까이, 40.7%, 거의 반 가까이, 전 세계에 유통이 되는 영양제 중에 거의 반은 해조제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왜요? 효과가 좋으니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급변하는 기후 위기를 대응할 때 가장 좋은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조 추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해조제의 효과를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환경 스트레스 경감, 그리고 폭우, 폭염, 가뭄, 동해, 냉해 등, 여기에 플러스로 뭐 제초제 피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의해서 유발되는 모든 그런 피해, 스트레스 같은 경우를 해조제는 경감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2번 유사 식물호르몬 공급을 통한 생장 촉진, 발음이 좀 셌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사 식물호르몬 공급을 통한 생장 촉진에, 결국에 식물들은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뭐 개화되기도 하고 신초가 뻗기도 하고 뿌리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식물 호르몬은 쓰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쓸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해조제 같은 경우는 식물 호르몬이 풍부한 물질이어서 그 해조제를 잘 추출을 해서 그 안에서 해조제 안에 있는 식물 호르몬들을 잘 추출을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미 존재했었던 해조제에서 유래한 자연적인 식물 호르몬을 식물에게 공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이 좋아진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합성 촉진을 통한 작물의 생육이 개선된다. 광합성이 중요한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식물을 키우는 기작은 뭐 뿌리도 중요하고 뭐 줄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광합성 동화산물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그 충분하게 만들어진 동화산물들을 전류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기간에 분배를 하고, 그럼 그 원하는 기간들이 커지고 달아지고 색깔이 좋아지고 그런 걸로 이제 농사를 짓고 수확량도 증가하고 품질도 증가하고,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결국에 식물을 재배할 때 제일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기작은 광합성이랑 전류인 것 같은데요. 광합성 자체의 능력을 키워준다, 강합성을 촉진시켜준다, 해조제가. 네 번째, 이제 병해 경감. 세포벽을 강화시키고 생육을 좋게 하기 때문에 병해를 경감시킨다라는 거죠. 사실 그 모든 병들은 식물의 세포벽을 통과한 다음에 작용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월이라고 하거든요. 벽 자체가 튼튼할수록 똑같은 병해도 덜 있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해를 경감시키려면 세포벽이 튼튼해야 되는데,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해조제의 효과다. 그리고 해조제를 쓰면은 생육이 건강해지잖아요. 뭐 광합성도 촉진되고 스트레스도 경감되고 호르몬도 잘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생육이 건강해지니까, 건강한 생육이 있으면은 똑같이 알로젠이 오더라도 항원이 오더라도 병이 덜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병해가 경감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환경 스트레스 경감입니다. 이런 모든 해조제 안에는 만니톨, 알긴산, 후코이단, 라미나린 같은 이렇게 좀 환경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해조제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닙니까? 지역마다 바다의 온도도 다르고, 해류의 방향도 다르고, 바다의 형태도 다르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그 바다에서 자생하는 해조제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해조제가 아니다. 해조제마다 만니톨, 알긴산, 후코이돈, 라미나린이 들어있는 건 맞는데, 그리고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좋은 물질인데, 이런 물질들의 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해조제가 제일 좋은 형태의 해조제인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런 물질들, 발음도 어려워요. 만니톨, 알기네이트, 후코이단, 라미나린, 이런 친구들이 결국에 그 세포 내에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고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유발이 됩니다. 스트레스 시그널 때문에 활성산소가 생겨나고요. 그 활성산소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에 그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하는 산소이기 때문에 소독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세포 안에, 방 안에 소독제들이 막 유효한 성분들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유발이 되는 건데요. 스트레스로 유발이 되는 이런 활성산소를 이 친구들이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경감된다는 거고, 삼투압 조절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삼투압 조절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홍수나 가뭄, 특히나 가뭄의 스트레스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투압이 조절된다는 얘기는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던 물이 덜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뭄 피해가 오게 되면은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삼투압 차 때문에 오히려 그 식물 세포 내에 있는 물이 세포 밖으로 침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해지게 되면은 좀 이걸 일액이라고 우리가 불러지죠. 일액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로 현상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세포 밖으로 수분이 침출이 됐기 때문에 세포 자체의 건강함도 하락이 되는 거. 그거 플러스, 그리고 일액 현상, 결로 현상들이 유도가 되게 되면은 그 물방울을 통해 가지고 곰팡이 포자 같은 그런 질병들이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세포 내에 저장되어 있었던 물은 세포 밖으로 침출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삼투압을 조절해야 하고요. 이런 물질들이 삼투압 조절을 통해 가지고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었던 물을 세포 밖으로 침출시키는 걸 좀 방지한다. 당연히 그러니까 특히나 가뭄 피해에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죠. 가뭄 피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가뭄 피해를 받더라도 가뭄 피해를 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뭄 피해가 끝나고 나서 물을 줬을 때도 훨씬 더 그 정상 생육으로 돌아가는 걸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포벽 강화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질병, 모든 스트레스는 그 세포벽을 통과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벽 자체가 튼튼해지면 튼튼해질수록 훨씬 더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고 잘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환경 스트레스의 경감은 이런 물질들, 만니톨, 알긴산, 후코이단, 라미나린, 이런 친구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환경 스트레스를 경감한다. 플러스 그런데 이런 좋은 물질들 자체가, 좋은 성분들 자체가 해조제마다 유효 성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해조제의 종류도, 제일 좋은 해조제의 종류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입니다. 그 해조제, 요게 이제 그 오렌지를 착즙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그 직원분께서 또 AI 툴을 사용하셔가지고 해조제를 가지고 뭔가 주스를 만든 요런 사진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별도 추가한 성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조제 자체에 있는 성분이 바로 만니톨, 알긴산, 후코이단, 라미나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자체를 잘 착즙을 해가지고 만든 이 해조제 안에는 해조류를 잘 착즙을 해서 만든 이런 주스같이 생긴 해조제 안에는 별도 추가한 성분이 아니라 해조류 자체에 들어있었던 만니톨, 알긴산, 후코이단, 라미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조류의 종류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만니톨, 알긴산, 후코이단, 라미나린이 뭐가 더 많을지 모르니까요. 달콤한 오렌지를 간 오렌지 착즙 음료가 있고 덜 달콤한 오렌지를 간 오렌지 착즙 음료가 있다고 했을 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당연히 전자, 달콤한 오렌지를 간 것을 마시고 싶거든요. 왜냐면 달콤한 오렌지 안에는 당들이 많을 테니까요. 과당들이 많겠죠. 과당들이 달게 느껴지는 거고요.
똑같은 예로 만니톨, 알긴산, 후코이단, 라미나린이 많이 들어있는 해조류를 간 해조제가 작물들에게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조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환경 스트레스의 경감이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또 해조제의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 호르몬 공급 측면에서 유리한 점, 그리고 광합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병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해조제는 굉장히 좋다. 지금 기후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해조제는 인정을 받고 있고 굉장히 작물에게 도움이 되는 물질이긴 한데요. 그런 기후변화 관련된 환경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만니톨, 후코이단, 알긴산, 라미나린 이런 친구들은 해조류마다 성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들어있는, 많이 포함하고 있는 더 단 오렌지를 고르는 것처럼 많이 들어있는 해조류를 반드시 잘 구분하셔서 선택하셔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자, 지금 해조 추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영상이에요. 두 번째 영상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은 해조 추출물의 효과 중에 제일 중요한 효과인 환경 스트레스 경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사 식물 호르몬 공급을 통해서 생장을 촉진하는 해조제의 기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그 고엽제 뿌리는 사진이에요. 고엽제는 고농도의 옥신입니다. 옥신은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는 호르몬인데 요거를 고농도로 뿌리면은 굉장히 인간에게 기형아가 태어난다라거나 죽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고엽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 호르몬 중에서도 가장 유용한 물질 중에 하나인 옥신인데 이 옥신을 고농도로 뿌리게 되면 인간에게 장애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호르몬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식물 호르몬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게 제도화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호르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친구는 키가 작잖아요. STH죠.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키가 크고요.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오게 되면 키가 안 큽니다. 이런 성장 호르몬은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해서 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골고루 밥 먹어라,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키가 아슬아슬하게 180이 안 되는데요. 어릴 때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식물 호르몬이 아니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왔으면 180이 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처럼 모든 호르몬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호르몬이 마찬가지고 식물 호르몬은 이렇게 성장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데 근데 이런 식물 호르몬은 고농도로 쓰게 되면 인간에게 자연에 치명적인 장애를 입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식물 호르몬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농도로 쓰게 되면 장애를 입으니까 쓸 수가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 식물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식물 호르몬을 억지로 합성시켜가지고 고농도로 쓰게 되면 장애를 입으니까 애초에 식물 호르몬이 들어있는 친구들을 잘 가공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식물 호르몬을 이용하자라는 거죠. 해조류, 식물이잖아요. 그죠? 바다에 자라는 식물이잖아요. 해조류 안에는 그러면 이런 식물 호르몬들이 들어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물 호르몬들을 이용하려고 해조류를 잘 가공하고 잘 추출을 해서 해조 추출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물 호르몬은 뭐가 있을까요? 옥신과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에틸렌, ABA 이런 것도 말고도 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5개의 호르몬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살리실산이라든가 자스모닉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식물 호르몬으로 불리죠. 그 친구들 말고 이렇게 5개 정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옥신 같은 경우는 세포의 신장을 촉진하고 뿌리의 발달을 유도하고 굉장히 식물 입장에서 아주 생장을 잘 도와주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뿌리 밝은제라든가 생장 촉진제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베렐린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을 유도하고 신장을 촉진하고 개화, 발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지베렐린이라는 물질 자체는 과일의 비대제와 휴면 타파제로 유통되고 있다는 거죠.
사이토키닌이라는 물질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잎 노화를 억제하고 측지 발달을 촉진하기 때문에 비대제라든가 생장제의 형태로 많이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틸렌 같은 경우는 에틸렌이랑 ABA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옥신과 지베렐린과 사이토키닌 정도가 뭔가를 키우는, 그러니까 식물의 생장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에틸렌이랑 ABA는 사실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생장을 조금 멈추는 개념이에요. 에틸렌은 성숙을 유도하고 낙엽지게 하고 노화되게 하고 과일을 숙성시킨다. 그러니까 에틸렌은 이제 과일에서 나오는 그 가스거든요. 가스 형태 호르몬이죠. 그래서 과일의 후숙을 돕는 겁니다. 왜 그래서 그 과일 같은 거 저온 저장할 때 바나나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옆에다 두면은 바나나에서 이제 에틸렌 가스 나와가지고 과일 후숙돼가지고 뭐 좀 상품성 떨어지고 경도 약해지고 뭐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에틸렌은 가스 형체의 식물을 노화시키고 과일을 후숙시키는 호르몬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ABA, 에부식스산이죠. 앱식스산. 예. 생장을 억제하고 휴면을 유도하고 스트레스의 반응으로 나오는 물질이다. 뭐 씨앗의 휴면을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ABA는 좀 억제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ABA라는 형태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ABA라는 형태가 결국에 스트레스의 시그널을 받아서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이런 호르몬이 분출되게 되면 식물들이 못 살겠다 하면서 낙엽을 지게 한다거나, 식물들이 좀 빨리 키워야지 하면서 이제 뭐 노화가 된다라거나, 그런 종류로 식물들에게 안 좋은 형태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ABA는 좀 억제해주는 게 좋고, 해조 추출물 자체도 ABA 발현을 조금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틸렌이랑 ABA는 식물을 좀 약간 멈추고 잘 안 크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같은 친구들은 사실 식물들을 잘 크게 하는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은 뿌리 발근제라든가 생장 촉진제라든가 비대제라든가 생장제, 생장 촉진제에 좀 많이들 넣고 싶어 하는 형태의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장 호르몬은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죠. 고엽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된 생장 조절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쓰는 그 GA 처리, 포도의 GA 처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생합성으로 유래가 된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죠. 안전하니까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생합성, 그러니까 생물에서 유래한 형태의 식물 호르몬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조류를 추출한 해조류에서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해조류 자체에 들어있는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같은 이런 생장 호르몬을 추출한 해조 추출물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조류의 기능 두 번째가 유사식물 호르몬 공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조류에는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같은 생장 호르몬이 들어있고요. 이 생장 호르몬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것이 바로 해조제, 해조 추출물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환경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물질, 뭐 만니톨도 있었고 후코이단도 있었죠. 그리고 알긴산도 있었고요. 그런 애도 해조류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들어있는 함량이 천차만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해조류의 종류에 따라서 생장 호르몬인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킨이 들어있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요것도 잘 알아보고서 쓰셔야 하는데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스코빌럼 노도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옥신이나 지베렐린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져 있어요.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켈프라는 또 이제 해조류가 있는데요. 그 켈프라는 해조류에는 옥신, 지베렐린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스코빌럼 노도썸에 비해서 사이토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식물의 생장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전기 쪽은 옥신, 지베렐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후기로 가까이 갈수록 사이토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 해조류 자체는 식물의 생육 주기로 봤을 때 후기보다 전기에 훨씬 더 사용이 적합한 물질입니다. 네, 왜냐하면 생장 호르몬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조류는 전기에 쓰는 게 제일 적합한데 전기에 제일 유리한 호르몬은 옥신, 지베렐린인 거예요. 옥신, 지베렐린이 높은 아스코빌럼 노도썸이 켈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형태의 해조류라는 걸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환경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물질, 만니톨, 후코이단, 알긴산과 마찬가지로 유사식물 호르몬인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킨 있는 해조류의 종류에 따라서 함량이 천차만별이니 그것도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광합성 작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광합성이랑 전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강한 입이 형성이 되면은 입에서 빛 에너지를 받고 파장, 적색광이랑 청색광이 제일 유리해요. 430나노미터랑 670나노미터. 그런 빛을 받은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명반응이랑 암반응해가지고 포도당도 만들어내고 산소도 만들어내고 요게 이제 광합성 작용이고, 사실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포도당 만들어내는 이 기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런 포도당, 이제 그 광합성 동화산물이라고 하는 요런 물질들이 과일로 가가지고 당으로 변하기도 하고, 과일로 가서 이제 색소로 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일의 깔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근원 물질은 결국에 광합성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이 좋아지면 생육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해주제 같은 경우는 광합성 작용을 촉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으로 작물의 생육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광합성 작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에너지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뭐 여차저차 막 이렇게 반응을 돌려가지고 명반응 돌리고 켈빈 회로 돌리고 해가지고 뭐 들뜬 전자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뭐 산소도 만들어내고 포도당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건데, 어쨌건 광합성 작용은 광합성 자체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광합성 자체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해조 추출물은 직접적으로 광합성의 효율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광합성의 여건을 개선해서 광합성의 양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조제를 치게 되면은 입이 건강해지잖아요. 입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입 자체가 지금 광합성을 돌리는 일종의 식물 공장 아닙니까? 식물 공장들의 수도 많아지게 하고, 식물 공장들의 작동 효능도 좋아지게 하고, 식물 공장들의 그러니까 입수가 아니라 입에 존재하는 그런 식물 알알이 식물 공장들의 숫자 자체를 증가시켜가지고 광합성 양을 증가시킨다라는 겁니다. 광합성 양을 증가시키니까 당연히 광합성 작용에 의한 광합성 동화산물의 생성량도 늘어나게 되고, 광합성 동화산물이 식물의 곳곳으로 전류가 되면서 뿌리로 전류가 되면서 뿌리도 잘 뻗게 하고, 입으로 또다시 재전류가 되면서 입 자체도 또 건강하게 하고, 과일로 전류가 돼서 과일도 달아지게 만들고 색깔도 좋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순작용이 계속 이 안에서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광합성 양이 증가하니까 생육이 좋아지게 되죠. 생육이 좋아지게 되니까 또 생육이 좋아지는 것만큼 잎들도 늘어나게 되고, 잎 안에 있는 엽록체 수도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잎 자체가 이렇게 건강해졌으니까 또 광합성량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한번 광합성량을 증가시킨 해조 추출물의 투입으로 인해서 광합성의 양이 증가가 되면은, 잎이 좋아지니까 광합성의 양이 증가되면 요런 순기능이 계속되는 기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식물 자체의 생육이 점진적으로 점점 좋아지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조제랑은 사실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지만 이제 광합성의 효율 증가 부분을 볼 텐데요. 그러니까 광합성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되는 동화산물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광합성 양 자체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광합성의 효율 자체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해조제는 광합성의 효율보다는 광합성의 양에 영향을 끼친다. 엽록체 숫자를 많게 해서 광합성 양에 영향을 끼친다. 입 자체를 크게 만들고 입 자체를 많이 만든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광합성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해조제랑은 좀 별개의 얘기지만 그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광합성 같은 경우에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주된 요소로 빛의 색이 증가, 그리고 CO2의 농도가 증가하고 온도를 조절하면 되죠. 이제 광합성 저온 정도를 맞춰주고, 광합성 저온이 한 20에서 25도 정도가 됩니다. 품종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350에서 400ppm 정도를 보죠. 원래는 350ppm이었는데 지금 이제 산업화 이후부터 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뭐 최근에는 400ppm까지도 높아졌다라고 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사실 광합성의 총량이 증가를 해요. 제로이니까요, 그죠? 근데 이런 광합성이 그럼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공급했을 때 계속 증가할 거냐는 건 그렇지 않죠. 꺾이는 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이산화탄소의 포화점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포화점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훨씬 더 높은 한 1000ppm, 작물별로는 1200에서 1500ppm까지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면 당연히 광합성의 효율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이것도 빛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빛을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광을 사용해서 뭔가를 합성해내는 광합성이니까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의 효율이 증가하기도 하죠. 여기는 빠졌는데 그리고 빛의 파장력을 바꾸면 또 광합성의 효율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빛이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밝은 빛처럼 보이더라도 광합성의 유효한 파장은 PAR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포토신세시스 액티브 레디에이션 이런 표현일 거예요. 예. 광합성의 유효 파장력은 반드시 존재하고요. 그게 이제 한 400에서 700나노미터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400에서 700나노미터의 빛으로 파장을 변환시켜주면은 당연히 광합성 효율이 증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그 광합성 촉진제 그런 애들 나오는 거예요. 이산화티탄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이산화티탄이 400에서 700나노미터에 못 들어가는 빛들을 굴절 반사 산란시켜가지고 400에서 700나노미터로 바꿔준다 이런 개념으로 나온 것들이 바로 이 광합성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메인으로 광합성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거고, 부가적인 요소로는 성숙한 입 비율이 증가한다. 요게 이제 해조제가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철, 망간, 아연, 마그네슘 같은 이제 광합성의 효소로 사용되는, 그리고 산화환원의 효소로 사용되는, 산화환원 작용의 효소로 사용되는 이런 물질들을 입 자체에 또 공급해주면 당연히 광합성의 효율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억제하게 되면 광합성의 효율이 증가한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생산적인 활동의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겁니다. 뭔가 생산적인 광합성 활동을 해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광합성의 효율이 떨어져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해조제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조제를 쓰게 되면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광합성의 효율이 증가한다. 아까 전에 해조제는 광합성의 생산량을, 광합성에 의해서 생산되는 물질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게 양적인 요소로 증가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입을 크게 만드니까. 하지만 질적인 요소로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그 질적인 요소가 바로 이 스트레스 억제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질적인 요소로도 작용을 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해조류의 주된 기능별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환경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해조제의 기능, 그리고 식물 호르몬, 특히나 이제 생장 호르몬,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을 공급을 통해 가지고 해조류가 식물의 생장을 촉진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해조류가 광합성 자체를 촉진할 수 있다. 이게 질적인 요소로도 촉진할 수 있고 양적인 요소로도 촉진할 수 있다. 양적인 요소로 촉진할 때는 입 자체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입 자체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광합성의 양적인 요소로 촉진을 하고, 질적인 요소의 촉진을 얘기했을 때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광합성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었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해조제가 병에는 어떻게 경감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비료사관학교 컨텐츠고요. 지금 해조제에 특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저번 영상들 짧게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면, 정리해보면 해조제는 굉장히 좋은 물질입니다. 쓰는 게 바람직한 물질이고요. 특히나 정기, 중기, 후기보다는 좀 장육의 생육, 초중기에 훨씬 더 좋은 물질이에요. 썼을 때 유리한 물질입니다. 왜 유리하냐면 환경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물질들이 해조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생장 호르몬, 자연에서 유래한, 해조류에서 유래한 생장 호르몬이 해조제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육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광합성 자체를 양적으로도 촉진할 수 있었고 질적으로도 향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작에 의해서 생육이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다른 결의 얘기를 할 건데요. 해조제 자체가 작물들의 병해를 조금 경감시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해를 경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세포벽 강화이에요. 세포벽 강화입니다. 그 모든 병해들은 세포 레벨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세포벽을 통과해야지 이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발현이 되는 거죠. 이때 세포벽 자체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런 병해들을 똑같이
똑같이 병에 의한 그런 항원들이 왔을 때 그 항원들을 잘 안으로 들이지 않고 잘 막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벽을 왜 해조제가 어떻게 튼튼하게 만드는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생육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좀 튼튼하고 건강하면은 병에 덜 걸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조제는 환경 스트레스도 경감하고 식물 호르몬도 많이 생장 호르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광합성도 촉진시키고 이런 기작을 통해 가지고 생육을 건전하게 합니다. 생육을 건전하게 했기 때문에 병에 덜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병의 축 경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SWE가 그 해조 추출물이거든요. 해조제에는 라미나린이라든가 후코이단 같이 이런 생리활성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생리활성 물질들이 세포 레벨에서 어떤 또 역할을 하냐면 아까 전에는 스트레스 내성 같은 경우를 좀 증가시켜 준다고 했을 때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기작과 삼투압을 조절하는 기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세포 레벨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식물세포는 병해에 노출이 되었을 때 스스로 이제 그 자가 면역 시스템을 돌리거든요. 자가 면역을 통해 가지고 병해들을 좀 억제를 하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역 시스템은 잘 돌아가면 좋은 건데요. 이런 면역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기능성 물질인 라미나린과 후코이단 같은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그 해조 추출물에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병해의 피해를 조금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런 라미나린이라든가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해조류, 라미나린과 후코이단 같은 기능성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나가가지고 옥신과 지베렐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좋은 형태의 해조류를 고르는 게 현명하신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작으로는요, 그 세포벽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건데요. 알긴산이라고, 알긴산 같은 또 기능성 물질도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알긴산 같은 경우는 갈조류에 풍부한 음전하를 띤 다당류입니다. 음전하를 띤 다당류이기 때문에 알긴산은 칼슘이랑 잘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긴산은 칼슘은 양전하를 줬으니까요. 알긴산과 칼슘이 결합하게 되면 칼슘 알기네이트를 형성하게 되고요. 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 알기네이트는 칼슘의 수송을 좀 돕는 거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세포벽에서 작용을 할 때는 또 이제 팩틴 결합을 형성하는 기작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세포벽 자체가 튼튼해진다라는 거죠. 칼슘이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을 쓰게 되면 병해충 피해가 예방이 되고 경감이 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런 칼슘 자체가 세포벽에 잘 작용을 하도록 돕는 수송체가 바로 알긴산이라는 거죠. 칼슘 알기네이트의 형태로 세포벽에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칼슘과 함께 해조 추출물을 공급하게 되면은 병해충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해조 추출물, 해조제 자체가 병해충 예방에 병해 피해 경감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칼슘 자체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상승 효과를 보자라는 거죠. 칼슘제와 해조제를 같이 쓰게 되면 오히려 병의 피해가 훨씬 더 많이 경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해조제는 여러 가지 기작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해조제의 기작은 결국에 해조제가 병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병의 피해를 경감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후코이단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세포벽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칼슘 알긴산 때문에, 칼슘 알기네이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긴산이라든가 후코이단, 그리고 라미나린 같은 이런 기능성 물질들이 어떤 해조류에 많이 들어가 있나,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피해 같은 경우는 좋은 물질을 주면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좋은 물질을 주게 되면은 면역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면역력이 증가했으니까 비료 흡수도, 유효한 성분의 흡수량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리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생리적으로 활성화되고 잘 자랐으니까 이런 활성산소량도 감소하게 되고요. 활성산소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또 면역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또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병해충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면역력 증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면역력 증가에는 해조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조류에 유용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 저희가 지금 많이 배웠단 말이죠. 뭐 알긴산도 있었고 후코이단도 있었고 라미나린도 있었고 뭐 비타민도 있었고 만니톨도 있었고요. 그리고 생장 호르몬인 옥신과 지베렐린 그리고 사이토키닌도 있었고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유용한 물질들 자체가 해조류의 종류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조제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해조제의 종류를 한번 같이 구분해 보도록 하시죠. 예, 이런 갈조류, 해조류 같은 경우는 아스코필름 노도썸도 있고 켈프도 있고 맥시마도 있고 안타르크티카도 있고 미역도 있고 다시마도 있습니다. 사실 뭐 미역이랑 다시마는 엄청 좋은 형태의 해조 추출물이라기보다 그냥 맛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역이랑 다시마는 좀 저희가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같고, 좀 지금 많이 쓰이는 게 아스코필름 노도썸이랑 켈프랑 맥시마랑 안타르크티카가 있는데요. 그 노도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북대서양 쪽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대서양이 아닌,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추출된,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 추출된 아스코필름 노도썸 이런 거는 사실 좀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추출된 해조류는 아스코필름 노도썸의 원재료는 아닐 것 같다. 아스코필름 노도썸의 원재료는 북대서양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켈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평양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호주 쪽에서도요. 그리고 맥시마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나오죠. 자연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해조류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근데 그 해조류는 좀 이렇게 구분된 지역에서 나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해조류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해조류에서 뭐를 골라야 되냐가 또 궁금하신 부분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원료를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조류 안에 유효한 성분들이 얼마만큼 잘 들어있나를 봐주셔야 되는데, 사실 유효 성분이 가장 많은 해조류는 북대서양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운 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아스코필름 노도썸입니다. 종류가 다양했잖아요. 노도썸도 있고 켈프도 있고 맥시마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요 중에서 사실 유효한 성분들, 생장 호르몬이라든가 뭐 후코이단, 만니톨 이런 친구들이 제일 많은, 평균적으로 제일 많은 해조류는 바로 아스코필름 노도썸입니다. 그러니까 아스코필름 노도썸이 사용된 비율이 높은 해조류를 고르시는 게 제일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달콤한 굉장히 단 오렌지를 착즙하는 거랑 좀 덜 단 오렌지를 착즙하는 거랑 당분이 많이 들어있던, 과당이 많이 들어있었던 달콤한 오렌지를 착즙하는 게 훨씬 더 달콤하고 맛있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때는 유효 성분의 함량을 봐주셔야 되는데, 이런 유효 성분은 해조류 중에 아스코필름 노도썸이 제일 높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희는 뭐 배웠는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병해를 좀 경감해주는 기작에 대해서 배웠죠. 병해를 경감해주는 두 가지 기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한 이름이어서 그냥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기억 안 나는 물질들이 좀 이제 면역 시스템을 좀 활성화시켰고, 그리고 또 다른, 이거는 좀 복잡한 이름 아니었어요. 알긴산. 알긴산이 칼슘이랑 결합해서 칼슘 알기네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친구들이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팩틴 결합을 만든다. 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조류는 구획화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북대서양 쪽에서 나오는 노도썸, 그리고 태평양 쪽에서 나오는 켈프, 그리고 남아프리카 쪽에서 나오는 맥시마 중에 유효 성분들, 그 복잡한 이름들이 들어있었던 그 유효 성분들이 제일 많은 친구는 바로 아스코필름 노도썸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자, 해조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심화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영상입니다. 저희 저번 영상에서 제일 좋은 해조류는 뭐냐? 유효 성분이 높은 노도썸이다.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런 좋은 원료는 알았는데, 그럼 좋은 원료를 가공하는 방법들도 좀 특징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점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가공하는 방법들, 추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죠. 오렌지 착즙해서 먹는 거랑 이렇게 분쇄해서 먹는 거랑 뭘 더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분쇄해서 먹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분쇄해가지고 아예 그냥 막 집 생길 때까지 가는 거 말고, 좀 이제 예시 사진을 저희가 좀 갖고 오기가 좀 애매해서 이렇게 믹서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알알이 그냥 알알이 살아있게 이렇게 뭔가 좀 작은 단위로 분해하고 분쇄하면은 알도 톡톡톡 씹히고 즙도 있고 되게 맛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해조류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들어있었잖아요.
그죠? 생장 호르몬도 들어있었고, 뭐, 만니톨, 후코이단, 알긴산, 라미나린, 뭐, 비타민, 뭐,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이런 물질들의 크기도 제각각이고, 무게도 제각각인데요. 이게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얘네 구조가 깨질 수도 있고, 잘 추출이 될 수도 있고, 잘 추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출 방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추출 방법 같은 경우는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조류를 추출해서 해조 추출물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런 추출 방법에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기계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염기성 물질을 사용해서 추출하는 알칼리 추출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적으로 추출한 효소 작용을 통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제 가수분해하는 효소 추출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추출 방식들의 장점들을 잘 조합해서 만든 혼합 추출 방식이 있습니다. 기계적 추출 방식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분쇄하거나 압착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식물 호르몬이 잘 보존된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아무리 쥐어짜더라도 이제 고분자 물질, 대표적으로 알긴산이거든요. 알긴산 같은 경우는 좀 추출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기계적 추출 방식에서는 알긴산의 효과를 보긴 좀 어렵다. 알긴산 같은 경우도 병해를 경감해주기도 하고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피해를 경감시켜주기도 하는 굉장히 좋은 유용한 물질이었는데, 유용한 물질 중에 하나인 알긴산의 추출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칼리 추출 방식이 있어요. 좀 화학적으로 추출을 하는 거죠. 화학적으로 산도가 굉장히, pH가 굉장히 높은 알칼리성 용액으로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알긴산 같은 고분자 물질 추출에 유리합니다.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이 또 이제 유사 호르몬인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같은 경우가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 추출 방식이랑은 좀 이제 장단점이 반대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효소 추출 방식은 이제 생물학적인 생분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가수분해 과정에서 효소를 넣어가지고 생분해를 시키는 건데, 대부분의 물질 추출이 굉장히 용이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 보이긴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고분자 물질을 또 과분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닥가닥을 끊어가지고 사실 작용기 자체를 끊어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게, 그러니까 작용기가 끊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추출 방식 같은 경우는 호르몬은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고분자 물질 같은 경우는 잘 못 들어갈 수 있는 단점, 알칼리 방식 같은 경우는 고분자 물질은 잘 들어가지만 호르몬은 잘 못 들어갈 수 있다는 단점, 효소 방식은 제일 자연 친화적이고 뭔가 좀 화학적이 아니니까 생분해가 됐으니까 좋아 보이는 그 느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물질 같은 경우가 잘 추출이 되긴 하지만 좀 이제 고분자 물질들의 작용기가 끊겨서 추출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 추출 방식이 제일 선호가 되는 방식이긴 하죠. 예, 추출 방식, 이런 장단점들을 기계적 추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알칼리 추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소 추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들을 잘 조합하는 방식이 바로 이 혼합 추출 방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조사별로 다 달라요. 제조사별로 기계식 추출하는 데가 있고 알칼리 추출하는 데가 있고 또 이제 효소 추출하는 데가 있고 혼합 추출 방식을 하는 데가 있는데, 혼합 추출 방식도 공정이 되게 다양할 거 아닙니까? 비중도 다르고. 근데 그거는 제조사 나름대로 또 제조 노하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알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야라 제품 같은 경우, 야라 제품인 그 옵티트랙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해조제 제품이에요. 해조 추출물 제품인데, 요 추출 방식이 이제 혼합 추출 방식이에요. 혼합 추출 방식이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고분자 물질인 알긴산, 뭐 이런 고분자 물질들도 최대한 많이 100%에 가깝게 추출을 하려고 추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사 식물 호르몬, 생장 호르몬,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같은 경우도 특히나 또 이제 옥신, 지베렐린도 많이 추출이 되어지는 공정을 택했습니다. 옵티트랙은. 그리고 옵티트랙에 들어가 있는 해조류는 100% 전부 다 아스코펠름 노도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해조류의 종류도 중요하고 추출 방식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조류의 종류에서는 아스코펠름 노도섬이 제일 그런 기능성 물질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출 방식에서는 그런 혼합 추출 방식이 제일 유리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장점들을 다 종합하고 단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이니까. 근데 야라의 옵티트랙 해조류 같은 경우는, 해조 추출물 같은 경우는 100% 전부 다 아스코펠름 노도섬이고, 두 번째로는 추출 방식을 혼합 추출 방식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농도를 높일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열을 가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야라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을 가하게 되면 사실 성분이 또 변성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압력을 가하게 되면 성분의 변성 없이 좀 그 성분의 함량을 굉장히 농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후공정으로 감압 농축 공법이 적용이 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좀 이제 구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시중에 굉장히 많은 해조 추출물들이 나와 있고 유통이 되어져 있는데요. 해조 추출물들은 좋습니다. 특히나 초중기에 굉장히 좋은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식물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생장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광합성의 효율 자체도 높여주고, 네 번째로 이제 병해 피해를 좀 경감시켜 주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해조류를 많이들 쓰시고 계시고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해조류 같은 경우는, 해조 추출물 같은 경우는 사용한 원료인 해조류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출을 했는지, 그리고 후공정을 거쳤는지, 이 세 가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료인 해조류 같은 경우는 노도섬이 제일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추출 방식 중에서는 혼합 추출 방식이 제일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후공정인 농축공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런 농축공법도 열에 의한 농축이 있고 압력에 의한 농축이 있겠지만 열보다는 압력에 의한 농축이 더 유리하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질의 크기도 굉장히 저희가 유심하게 유의 깊게 봐야 하죠. 결국에 그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입에 기공을 통해 흡수가 되는 거니까 그 물질 자체가, 입자 자체가 큰 거보다는 작은 게 훨씬 유리하겠죠. 침투하기가. 근데 이제 요건 저희의 그 옵티트랙 제품이고요. 요건 이제 타사의 해조 추출물 제품인데요. 굉장히 그 가는 채로 걸른 겁니다. 가는 채로 걸르게 되면은 그 옵티트랙, 야라의 해조 제품인 옵티트랙 같은 경우는 걸린 거 하나 없이 다 통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채가 깨끗하죠.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작다는 이야기고, 타사의 해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체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자가 조금 더 불균일하고 크다. 그러니까 침투될 그런 확률이 옵티트랙이, 야라의 해조제가 제일 높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조 추출물을 고르는 방법에서 이제 첨가제의 그 첨가 유무, 첨가제, 보조제의 첨가 유무를 저희가 봐줘야 할 것 같은데, 그 농약 치실 때 전착제 같은 거 섞어서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보조제 같은 경우는 전착제, 잘 달라붙게 하는 거, 전착제, 그리고 확산제, 물방울이 또 봉긋하지 않고 표면적을 좀 넓게 이렇게 퍼져 있어야지 침투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표면적이 넓으면 뭔가 그 열의 오목거울 효과, 빛의 오목거울 효과가 경감이 되니까 비해라든가 일소 증상이 좀 완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착제도 중요하고 침투제도 중요하고 확산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침투제는 말 그대로 기공을 통해서 잘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전착제, 확산제, 침투제가 보조제로 많이들 권장이 되는데, 요게 들어가 있냐 아니냐의 여부도 저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들어가 있는 제품은 당연히 잘 붙어 있는 전착제가 들어가 있고, 잘 퍼지는 확산제가 들어가 있고, 잘 침투하는 침투제가, 잘 뚫고 들어가는 침투제가 들어가 있는 이런 보조 성분이 있는 제품들은 제품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전착제 같은 경우는 비가 오는 환경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도 입으로 흡수를 잘 되게 하는 이런 보조제고요. 확산제 같은 경우는 물방울이 동그랗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퍼지게. 예, 그래서 확산 성분은 유효 성분을 입에 고르게 퍼지게 하며 흡수를 돕고, 돋보기 현상을 방지해서 그 빛에 의한 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침투제 같은 경우는 유효 성분을 입의 조직으로 빠르게 침투시켜서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점. 요것까지 봐주시면은 해조제를 잘 고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조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럼 어떤 해조제가 제일 좋냐? 좋은 해조류를 써야 된다. 좋은 해조류는 아스코펠름, 노도섬이다. 근데 이런 좋은 해조류를 어떤 방식으로 추출하는지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추출 방식은 혼합 추출 방식이다. 그리고 후공정을 거친 게 훨씬 더 좋은데, 이런 후공정 같은 경우는, 농축하는 후공정 같은 경우는 열 말고 압력에 의한 후공정을 거치는 게 제일 유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조제 같은 경우, 보조제를 사용한 보조제가 들어있는 해조제가 제일 좋겠죠.
보조제 같은 경우는 전착제, 확산제, 침투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해조제 이용 효율이 제일 높아진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농사백단의 그 비료사관학교 심화 과정은 이번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근데 저희 제품 얘기를 살짝 하면요, 그 야라 앰플릭스 옵티트랙이라는 제품은 100% 아스코펠럼 노도섬을 사용한 제품이고요. 혼합 추출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유사 식물 호르몬과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들을 최대한 많이 살렸고요. 그리고 감압 농축 공법으로 후공정을 거쳐 가지고 성분의 변질 없이 잘 추출해냈고, 그리고 보조인자도 충분히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